주식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뉴스에서처럼 발톱들에는 파월, 테이퍼링, 조기 종료 논의, 기준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가 좀 빨리 오를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에 오미크론 공포까지 이게 겹쳐지면서 좀 잘 나가던 미국의 나스닥 지수부터 해가지고 S&P 500 지수까지 같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장과 다르게 주구장창 빠지던 개스피죠. 코스피는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럴 때 공포에 질려서 고점에 매수했던 주식 다 손절하고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막 주가가 폭락할 거다 이런 뉴스만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뉴스에 귀를 닫고 침착하게 경제의 큰 흐름이죠, 이 빅픽처를 보면서 대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던 이슈고, 두 번째,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거나 기술주가 급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전 전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은 2022년이죠. 그러니까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상원 중에 3분의 1이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하원은 임기가 2년이니까 전부 다 교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은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8%로 거의 최악입니다. 그러면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왜 바이든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냐? 치솟는 물가가 바이든 정부가 국정 운영을 좀 잘못하고 있다,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죠. 만약에 이대로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대부분이 공화당으로 이렇게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민주당인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하원이 공화당이니까 여기 반대에 부딪혀서 중간선거 이후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제대로 된 정책 하나 펼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대선에서도 연임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까지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가 좀 침체될 수 있다,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로 지금 국제유가가 최근에 폭락을 했어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폭락한 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데 원자재의 전반적인 가격을 하락시켜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림처럼 이렇게 국제유가라는 게 지금 심리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또 심리가 개선되면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바이든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지명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파월이 지명되자마자 그동안 의견을 바꿔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길 수 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할 수 있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막 날리고 있죠. 그럼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어떻게 유가 하락을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림의 검은색이 달러 인덱스고요, 붉은색이 국제 유가입니다. 2006년부터 차트인데요, 달러 인덱스와 국제 유가는 거의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죠. 이유는 바로 페트로 달러 체제 때문이죠. 페트로 달러는 1970년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암묵적으로 비공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달러로만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암묵적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돼서 시중에 달러가 흡수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달러의 가치가 희소해지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최소한 상승하는 거를 굉장히 제한할 수 있겠죠. 반대 현상으로 돈을 풀어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상승했던 역사가 과거에도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야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유가가 안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미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을 하고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한다, 그럼 과연 어떤 메커니즘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은 역시나 좀 힘이 강한 유로화예요. 그림의 푸른 선은 1유로의 달러 가치고요, 그리고 붉은 선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낮아질 때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와 유로화의 가치는 역시나
정반대로 움직여왔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유로존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 회복이 미국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ECB죠. 유럽 중앙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왔어요. 반면에 미연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한다. 그러면은 달러가 많이 흡수가 되죠. 상대적으로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는 사이에 ECB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가치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양이 많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유로화랑 반대로 움직이는 이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빨리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로화보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둬야 되는 거죠. 요약해드리면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인플레이를 통제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국제 유가의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특히나 원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자재들의 채굴이라든가 운반 과정에 반드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줄어들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이자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떨어지는 것과 사실 동일한 원리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는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산 가격을 좀 떨어뜨리거나 동결하는 효과로 어느 정도 상쇄시켜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경제가 2020년 코로나처럼 뭐 엄청나게 위축된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미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 이 부분에서는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많이 오른 기술주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의 이 금리와 기술주의 주가만 보면은 그런 논리를 전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난 40년간의 이 기술주의 흐름과 기준금리를 보면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림의 검은 선은 미연준의 기준금리고요. 푸른 선은 미국 대형 성장 기술주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1995년 이후 그리고 IT 버블 때 보시면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들이 훨씬 빠르게 움직였고요. 지난 2005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를 보시면 역시나 이때도 대형 기술주들이 빠르게 올랐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그때부터 기술주들이 빠르게 성장했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가장 빨리 기술주가 올라가죠. 그리고 최근의 상승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답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은 항상 후행하는 문제입니다. 실물 경제가 확실히 살아났다. 이게 확인되고 나서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폭락 이후에 돈풀기로 찾아오는 대세 상승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돼서야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은 대부분 대세 상승장이 끝난 이후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한 거,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다수 기업들의 이익 성장은 어떨까요?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이익 성장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세상승장처럼 급락한 이후에 급격히 이익이 높아지는 이런 구간이 지나서 성장률이 점점 완만해진다는 거죠. 금리 인상 구간에는 성장은 하긴 하지만 성장률이 완만해지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대형 기술 성장주들이 이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냐? 답은 뻔하죠. 나머지 기업들의 성장률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 투자자들은 가장 성장이 높은 기업들을 주로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이 될 때는 오히려 뭐 가치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형 성장 기술주들의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갔던 건데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코로나 이후에는 금리가 떨어졌는데 왜 기술주들의 주가가 2배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림의 검은 선은 미연준의 기준금리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푸른 선이 미국 전체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입니다. 그림을 보면 명확해지는데 미국 전체 주식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나라 종목 중에 뭐 덩치가 굉장히 무겁고 뭐 PBR도 굉장히 낮고 잘 오르지 않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중후장대 산업의 핵심인 포스코가 있죠. 여기 그림은 뉴코라는 기업인데 미국의 포스코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철강 1위 회사예요. 이 기업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성장주며 기술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주가가 뭐 40에서 60, 그러니까 뭐 한 50달러 정도를 왔다 갔다, 평균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110달러,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기업들도, 그러니까 미국 웬만한 전체 기업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2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들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2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형 기술주 인덱스를 보면 답이 딱 나오죠. 코로나 이전에는 뭐 80에서 100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170입니다. 또 살펴본 대로 미국 전체 주식시장이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들도 2배 정도 오른 거지, 이게 기술주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주만 이렇게 본 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하시지만 생각보다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향후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도 어느 정도 뻔하죠. 지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2020년 4월 코로나 이후에 올해 2021년 중순까지 이익 성장률이 급등하는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이 좀 완만해지는 단계에 지금 진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과거처럼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월등히 빠르게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은가요?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좀 둔화되는 기업들이 많은가요? 영업이익률이 둔화되는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뭐 기술주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거나, 아니면 주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거 역사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술주의 상승이 더 큰, 대부분의 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사이에 가장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로 또 자금이 몰려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미 연준이 소통을 잘 안 했습니다. 막 기준금리 인상도 마음대로 하고 막 그랬는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통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보시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 주가 상승이 다 높았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다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그림만 보셔도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많이 오른 기술주의 주가가 폭락을 한다거나 이런 일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받는 일은 있지만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기술주가 더 많이 올랐고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구간에 상승을 했다 이겁니다. 물론 금리가 일정 구간 오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단기 채권 수익률보다 더 떨어지는, 아니면 비슷해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주가가 이제 슬슬 폭락할 준비를 하겠지만 아직 기준금리 인상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번만은 다를 거다, 이번에는 폭락한다, 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과거에도 돈 많이 안 풀린 적은 없었거든요. 누누이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혹시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그러면은 전부 다 현금화를 하셔도 되죠. 하지만은 장기간 주식시장에 머무르고 과거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 주식시장의 상승을 더 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부터 많이 지켜보면 공포에 질려서 저점에서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히게 또 저점에 재매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포를 견디지 못하죠. 더 떨어질까봐 오히려 매수를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공포를 견디고 그 시기에 추가 매수한 분들이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도 오히려 수익을 봅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한창 과열로 올라가면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수익을 보겠죠. 그러면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실 때가 돼서야 과거에 손절을 하셨던 분이 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번만은 다르다며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앞으로 더 간다, 이런 자기만의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또다시 시장이 급락을 하면 손실을 또 이중으로 보고 나서 나 빼고 주식시장이 다 미쳐서 돌아간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광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욕을 하면서 모아둔 돈만 전부 날리고 현실 세계의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월가 레전드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뭡니까? 바로 주식은 수학이 아니라 인문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한때는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이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제가 살아남았고 또 다수의 책을 많이 읽어보고 투자에 성공한 경험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제 알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사람들 다수가 모여서 가격을 형성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수학이라든가 뭐 경제학, 뭐 어떤 논리보다는 다수의 선택이 주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 다수의 선택을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베팅을 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영상 보시면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